저희 실험실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화학생물학 실험실이라서 YChem 랩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실험실 안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관련된 연구만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법, 알츠하이머병의 예방법, 치료법,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 진단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드럭 디스커버리, 파마콜로지, 블러드 테스트, 브레인 이미징, 디지즈 메커니즘, 펩타이드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연구 도구로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들고 다니는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는 생화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 과정 때는 화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약학대학에 있고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는 뇌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뇌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접목을 하면서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화학만으로는 모든 연구를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동 연구를 많이 지금도 하지만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께 의존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진행 속도가 제 성에 차질 않아서 한 20년 동안 하나씩 실험실에 여러 가지를 이제 빌드업을 했습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실험실 안에서 화학부터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알츠하이머 연구 실험실이 되었고요. 국내에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기업까지 다 통틀어서 유기화학부터 동물 실험까지 인하우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실험실은 저희 실험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알츠하이머 리서치 A to Z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말이 너무 길어서인지 아니면 말이 어려워서인지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보다는 치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릅니다. 치매는 우리가 인지기억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다 치매라고 하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도 치매의 원인이고요. 위장약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다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 70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랑 무엇이 다르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건 1907년에 독일인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남자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첫 번째 환자이신 어거스트 디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처음에 이제 진료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뇌부검까지 하신 다음에 보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를 잃어버리는 희귀한 병이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귀 질환이 아닌데 이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희귀 질환이 되었고요. 알츠하이머병을 치매랑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잠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미국인, 유택의 미국인 화가인 윌리엄 유테몰름이라고 하는 분의 자화상입니다.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무명 화가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이 그림이 뭐냐면 미국의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알츠하이머 관련된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그림을 다 사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엽니다. 이분의 그 그림이나 그
예술성을 자랑하기 위한 전시회는 아니고요. 알츠하이머병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왼쪽 위에 1967년 저렇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1995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1996년, 7년, 8년,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2000년 보시면 거의 이제 약간 피카소의 그 변천사를 보는 것처럼 화풍이 많이 달라져 있죠. 이건 이분의 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서 사모님께서 계속 자화상을 그리도록 하셨는데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학회에서는 이 그림들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걸 알리느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가정에 없었던 분들은 알츠하이머병의 무서움을 잘 모르세요. 단순히 가족을 몰라보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들이 알려주려고 하는 바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평생을 들여서 공부하고 습득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알츠하이머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화가가 그림을 더 이상 못 그리게 만든다.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알리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왼쪽에 있는 정상인의 뇌와는 다르게 오른쪽처럼 구멍도 굉장히 커지고 뇌가 좀 헐거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세미, 싱크대에서 쓰는 수세미 오래 쓰면 좀 이렇게 뻥뻥뻥뻥 구멍 뚫리고 낡듯이 뇌가 많이 헐거워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만큼 뇌세포가 파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가 인지기능에 문제를 느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시점에는 뇌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정상뇌, 오른쪽은 알츠하이머 뇌, 그리고 그 위에는 아까 윌리엄 윌터몰름 화가님의 자화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 안에서. 일단 제일 문제점은 신경세포가 파괴된다는 것이고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단백질이 뭉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세포라는 것들이 신경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생기고 그 이벤트들을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집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일단 요거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아까 제가 뇌가 망가진다고 했는데 뇌의 특별한 부위가 먼저 망가집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와 오른쪽에서 보시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이 두 부위가 우리가 공부하고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이걸 다시 불러내는 그런 과정에 기여를 합니다. 그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잖아요. 수능 공부도 하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죠. 수학 공부를 했어요. 통계 공부를 했는데 그 통계를 공부하면은 이게 뇌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학습하고 저장을 한 2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걸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단계의 그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장기 기억인데 이 장기 기억의 어느 단계 하나가 망가지면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부위들이 이 두 가지 전두엽과 해마가 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만약에 저 부위들이 아니라 다른 뇌 부위에서 생겼다면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병이 아니라 다른 병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뇌의 파괴에 가장 주요하게 기인하는 건 두 가지 단백질인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A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랑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아까 전두엽 해마가 있었고 이 뇌가 망가지게 만드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기여 요소가
A베타와 타우가 각각 뭉쳐서 독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뭉치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여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면서 나쁜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는 혼자 다닐 때는 아무 짓도 안 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뭉치면 그때 가서 독성을 일으키고 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간이라면 다 뇌에 이 두 가지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왜 이 두 가지 단백질이 고령화 과정에서 뭉치게 되는지를 아직 아무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세포막, 이게 여기 뇌세포막에 이 APP라고 하는 커다란 단백질의 가운데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단백질인데 세크리테이즈, 엔자임이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이 커다란 단백질이 두 번 잘리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는 독성이 없다가 올리고머 또는 파이버, 플라크 이런 뭉침 현상들이 생기면서 독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 50년 정도 추적을 한 데이터인데요. X축을 보시면 인지기능 정상, 경도인지 장애, 치매라고 봤을 때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때쯤 오십니다. MCI나 디멘시아 단계에. 이때는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약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이미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알츠하이머병에 또는 치매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보통 가족이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병원에. 그래서 문진법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 MMSE, Mini Mental State Exam이라고 하는데 문진법이라는 거는 의료진하고 환자가 마주 앉아서 여러분들 지금 이 경암에서 나눠드린 초록집 정도 두께의 문제집을 같이 풉니다. 그 문제집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지금 몇 월이죠? 무슨 요일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햄버거인가요? 된장찌개인가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시고 외웠다가 다음 페이지에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든가 이런 시험을 해서 우리 뇌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 면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도가 한 70%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 영상 중에서 MRI CT라는 걸 찍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고 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하면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사진 보셨던 것처럼 뇌가 많이 축소가 됐는가 그 중에서 전두엽 해마가 많이 축소가 됐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도가 한 8, 90%쯤 되고 해부학적 영상이라고 해서 대형 병원의 지하에 보통 있는 그 진단 관련 그 기구가 있는데 핵의학적 영상, 팩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선 뭐라냐?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를 환자한테 이제 주어서 이게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에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친 게 뇌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율이 9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가 인지기능 저하를 느끼거나 가족이 느낀 다음에 그러니까 증상이 나온 다음에 병원에 환자가 처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뇌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고 뇌가 4분의 1 정도 파괴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이 늦죠. 이게 가장 큰 문제, 현재 진단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 A베타와 타우와 기타 등등 그 인지기능 정상 MCI, 알츠하이머 환자의 그 바이오마커 그래프에 기반을 해보면 65세 때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오면 20년 전인 45세 때부터 뇌에 이런 단백질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조기 진단이나 예측 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왼쪽에 있는 이 아리셉트 거의 한 종류가 독보적으로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약물은 일본에 있는 에이자이라는 회사가 만든 약물인데 아리셉트 또는 도네페질이라고 하고 인지기능 개선제입니다. 먹으면 뇌에 있는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들어봤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양을 늘려주는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는 과정을 막아버려서 마치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뇌가 자극이 되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뇌가 점점 파괴되면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미비해지겠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아두헬름이라는 항체 신약을 처음 인류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습니다. 왼쪽에 있는 약은 대증적 약물 치료제라고 해서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을 개선하는 물질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물질, 아두헬름,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사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두헬름은 2021년, 레켐비는 이제 작년에 승인이 났는데 둘 다 항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리셉트는 알약인데 이 둘은 주사약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을 때 보셨던 그 병이랑 똑같은 병이 바이알이 되겠고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틀어서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를 조절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모두 실패를 하니까 2000년대 2010년도쯤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타겟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투자를 해봤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를 조절해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리고 제약사들이 다른 원인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는 이때 병원을 찾고 약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나 또 다른 단백질인 타우라는 녀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두 단백질이 생성되는 걸 막는 약을 그동안은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또는 뭉치지 않게 해주는 약을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뭉쳐서 뇌를 파괴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잘못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한 물질들이 항체입니다. 항체 또는 백신을 통한 항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APP라는 단백질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응집이 된 다음에 이 응집된 아밀로이드 베타를 찾아가서 뇌에서 청소를 해주는 진짜 알츠하이머병을 멈추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항체가 뇌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아두헬름이라는 게 2021년도에 먼저 승인을 받았는데 왼쪽에 이 네이처지의 커버 이미지를 보시면 원래 이 빨간색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뇌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많던 환자의 뇌가 1년 동안 이 아두헬름을 투약을 받은 결과 깨끗하게 없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런 이미지를 보여준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물질은 아두헬름이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였었고 항체가 우리 환자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를 없애주는 기전이 알려진 루트는 세 가지인데 직접 가서 붙어서 없애주거나 직접 붙은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알 셀 같은 녀석들을 데리고 와서 없애거나 또는 혈관 안에서 항체가 돌면서 혈관 밖으로 나오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서 없애주거나
이제 그런 세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체 의약품들이 등장하고 나서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은 부작용. 원래 항체는 뇌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항체가 뇌에 들어갔더니 항원을 찾아가서 항원을 없애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뇌 안에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뇌세포가 죽으면서 뇌 부종이나 뇌 출혈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래서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게는 30%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체 의약품들의 개발과 임상 승인으로 인해서 요즘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약들의 구성을 보면 백신이나 항체가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백신이나 항체고 빨간색이 케미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약국 가서 이제 약을 타오는 경우에 이렇게 알약을 받거나 캡슐제를 많이 받죠. 아니면 물약을 받기도 하고, 그건 대부분이 다 케미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항체나 백신은 직접 가서 약을 타오지 않고 의료진이 이제 주사를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투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컬이 화합물들이 여러 면에 의해서 장점들이 있으나 아밀로이드 베타를 조절할 수 없는 기전에 있는 화합물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화합물의 수는 많이 줄었고 항체 백신의 수도 줄긴 했지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원래는 케미컬 개발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게 항체나 백신 개발이 더 많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는 아두헬름이나 레켐비 같은 항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보통 은퇴한 인구에 해당해요. 65세 이후에 보통 발병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연금에 보통 기대어 사시는 분들인데 이 항체 의약품들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비용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건데 집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병원까지 갔다 오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미컬 의약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케미컬 의약품들이 있었지만 다 임상에서 실패를 했고 향후에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기전들이 대두가 돼서 모두 항체와 백신을 하고 있지만 케미컬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안 가셔도 되고 집에서 알약 드시면 되고 생산 단가도 훨씬 낮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케미컬 의약품들을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논문에 게재했었던 여러 가지 아밀로이드 베타를 또는 타우라는 단백질의 응집체를 뇌에서 제거하는 약물들이 되겠고요. 제가 노리는 약물 기전은 이렇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응집체가 잔뜩 있을 때 주사가 아니라 경구 투약을 받으면 약물이 뇌에 잘 들어가서 뇌 안에 있는 단백질 응집체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서 물질 하나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EPPS라고 하는 물질인데 투약 받기 전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유전자를 받은 생쥐의 브레인입니다. 생쥐의 뇌가 이렇게 생겼고 뇌 안에 이렇게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체들이 있었는데 3개월을 더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이 플라크들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약물을 10mg/kg/day 또는 30mg/kg/day로 투약을 하면 많이 없어지거나 아예 없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뇌에 좌뇌, 우뇌가 있다고 했을 때 좌뇌에만 약물을 집어넣고 우뇌에는 약물을 안 집어넣었더니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여기는 많아지고 여기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진법을 할 수가 없어서 행동 관찰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행동 관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공포 조건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쥐가 들어간 다음에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쥐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면은 전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들어간 쥐는 어제 전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으니까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오른쪽 쥐 잘 보시면 거의 안 움직이고 있죠? 얘는 전기 충격을 기억을 하고 다시 전기 충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물을 먹은 쥐의 인지 기능이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시험은 이제 수중 미로 시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플랫폼을 띄워놓고 쥐한테 저기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헤엄쳐 가서 올라가라라고 6일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똑똑한 쥐는 빨리 찾아가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는 계속 못 찾아가거든요. 왼쪽에 약물을 먹지 않은 알츠하이머 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쥐가 지금 이제 빨간색 점으로 나오고요. 이 쥐가 플랫폼은 저기 있고 어딨니 하면서 이제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긴 가는데 분명히 6일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냥 쏙 돌아서 딴 데 갑니다. 오른쪽 쥐 보실까요? 똑같이 여기서 풍덩 빠뜨린 다음에 살아봐라 라고 하면 정말 거침없이 헤엄을 쳐서 플랫폼 위에 싹 하고 올라갑니다. 인지기능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가끔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수님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사실 혈액 진단을 했었던 연구했었던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혈액 진단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혈액을 체열을 한 다음에 그 혈액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생들 사진이고요. 혹시 조금 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